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전투기를 동원해 정밀 타격 훈련을 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 본토와 한일 안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에서는 한미일 등 6개 나라가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전용기 배제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군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소환됐습니다. 참사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부에 늑장 보고한 류미진 총경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수억 원대의 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노 의원은 해당 돈은 출판 기념회 때 모인 후원금이라면서 검찰이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5G 주파수를 일부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설비 투자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동통신사들은 당혹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 지역 광역버스에서 대부분 입석 승차를 금지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국이 예비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불편과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전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실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전제가 깔린 거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정 실장에겐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심사에선 검찰과 정 실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관계자는 신문 직후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도 객관적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가 CCTV가 설치된 비서실에서 대놓고 돈을 받겠느냐며 CCTV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도면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러면 거기서 CCTV가 달려있는 곳에서 정진상 실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얼굴 없는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대외 노출이 적었던 정 실장도 신문 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검찰 수사가 허위라며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일하며 업자에게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흘려주거나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개발 이익을 함께 나눠 갖기로 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영장에 이 대표를 모두 164차례 언급하며 뒷돈이나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범으로까지 적진 않았지만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묶은 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한 포석을 깔아둔 거로 풀이됩니다. 왼팔에 이어 오른팔까지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정조준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정 실장 측 주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정 실장이 언급한 사자성어 표현을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가 단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의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같은 날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에 검은 옷 차림으로 경찰청 특별수사 본부로 향하는 여성. 이태원 참사 전후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짧은 답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청장 자진 사퇴 의사 있으세요? 오후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유 총경은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부엔 늑장 보고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행 따라 상황실 밖 근무라고 하셨는데 책임 인정은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엔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경찰서가 참사 전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게 맞는지가 또 다른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기동대 투입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다시 집회 시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서울청은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상황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요청은 없었고 그거는 경찰서 자체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서울경찰청에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관련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진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내정하는 등 참여 의원들의 명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명단을 보내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목 위원들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1명인 위원 명단에는 민주당 의원 9명에다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던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1명씩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왜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재난망들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는데 이번에 왜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됐는지 이런 시스템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조만간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대상 등을 명시한 계획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더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진 않을 거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의 의사 진행을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방적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만큼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고리로 민주당을 역공하며 여론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억지 주장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희생자 명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보내달라고 한 시한은 오는 월요일 정오까지입니다.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데 주말 사이 물밑 접촉을 통해 논의에 진전이 생길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수억 원대 돈다발을 확보한 건데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검찰이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옵니다. 손에는 압수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자들이 들려 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다 현금인가요? 어떤 물품 압수하셨는지요? 상자에 들어있는 게 다 현금인가요? 지난 16일 처음 노 의원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불과 이틀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압수품은 노 의원 집 장롱에 있던 돈다발로 알려졌습니다. 액수는 3억 원가량으로 일부는 특정 회사 봉투에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첫 압수수색 때 발견했지만 당시 집행 대상에선 빠져 있어서 검찰이 즉시 확보는 못하고 봉인만 했다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겁니다. 또 노 의원 국회 사무실에도 수사팀을 보내서 노 의원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량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있던 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해당 돈은 출판 기념회 때 모인 후원금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 사실을 흘리며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압수수색 물건도 아닌 거를 자기네가 손대갖고 봉인 조치까지 한 걸, 그러고서는 언론에 흘려갖고 수억 원, 엄청난 돈이 있었다. 그냥 사람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다. 이게 탄압 수사네 뭐예요?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받은 현금 일부나 또 다른 불법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재작년 박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 청탁과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선거 경선 자금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3억 원대의 돈 뭉치가 노 의원이 받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인 정황이 나올 경우 노 의원 주변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초 발사에 실패한 이후 15일 만에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선 건데 군 당국은 F-35A를 동원해서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하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비행거리는 1000km, 고도 6100km, 최대 속도 마하 22로 1시간 이상 비행해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지만 당시 정상 비행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다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탄두부와 로켓 추진체가 분리되는 단분리가 2단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기권 재진입 등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 추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이번 ICBM을 발사했는데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밝힌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반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또 나아가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확장 억제력 강화 이 부분을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해 이동식 발사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하며 북한의 ICBM 도발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또 한국 측 F-35A 4대, 미국 측 F-16 4대를 동원해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도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이 같은 대응으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하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ICBM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NSC에 참석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 등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도발을 응징할 압도적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정부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의 한 스페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두 정상은 이구동성, 북한 규탄을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En primer lugar, quisiera trasladarle que España condena en los términos más enérgicos las recientes y reiteradas pruebas de misiles de Corea del Norte. 윤 대통령은 이 공동 언론 발표 직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정부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사일은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일체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지만 성명의 방점은 단호한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성명이 나온 건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섞어 쏘기로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했던 지난 5월 25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고 정부도 강도 높은 성명까지 냈습니다. 지난 동남아 순방 기간 다진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든 부분적으로 성공하든 계속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어제 미사일 자체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영내 동맹과 이 파트너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This particular launch that we're talking about, the one that just occurred in the last few hours, it itself did not pose a threat to the homeland. But make no mistake,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the threat that it does pose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평가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했고 또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더 끌어올릴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존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내 방위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Again, we'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to again continue to hone capabilities. And it's why we're looking and always looking at ways to improve that over time, whether that's new capabilities applied to the region. 커비 조정관은 왜 지금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지 묻는 질문에는 G20 정상회의와 이 한미연합훈련 등이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또 시점이 중요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어김없이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아서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또 유엔 안보리 소집 필요성도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보리 소집과 관련해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고위 당국자가 언급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이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반드시 소집돼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세계 곳곳에 많은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만큼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이 국가 대열에 중국도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 전용기 배제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용기 내 특정 기자 면담은 개인적인 일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 순방 이후 오랜만에 진행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MBC가 가짜뉴스로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욱이 국민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내 간담회도 없었던 이번 순방,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를 불러 면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일 뿐 취재에 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부르고 시간 보는 게 언론이 불기일이나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또 없으십니다. 서너 가지 질문을 받은 뒤 청사로 들어간 윤 대통령의 뒷모습에 MBC 소속 기자는 어떤 부분이 왜곡됐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를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지적했고 MBC 기자가 맞받아치면서 2분 정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뭐가 가짜뉴스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아니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아직도 그래.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정말. 대통령실은 곧바로 MBC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하지도 않은 말을 괄호에 넣어 거짓 방송했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백악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이 무난했다고 자평했지만 순방 성과와는 별개로 특정 언론 배제 논란이 커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군과 경찰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야당에서는 군사정권 시절의 부활이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 경호처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경호처장에게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당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군과 경찰을 대통령의 개인 사병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 특히 상위법인 대통령 경호법과 하위 규정인 시행령의 용어 차이가 공방의 불씨를 더 댕겼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경호처장에게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법에는 수평적 의미의 협조가 적시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수직적 관계인 지휘 감독을 넣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인 군과 경찰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군은 시행령의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모법에 없는 권한이라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 경호처는 지금도 군경에 대한 지휘 감독은 이뤄지고 있다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파견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왔죠. 지휘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하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지만 관계기관의 부정적 기류에다 야권을 중심으로 군사정권 시절 역사적 경험을 고리로 또 하나의 시행령 통치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다음 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또 한 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단계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럴 경우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환율 변동성이 아직 크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일주일 새 100원 넘게 떨어져 물가 잡겠다며 두 차례나 빅스텝을 단행했던 한국은행도 한숨 돌렸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아 유견속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0.25%포인트, 즉 한 단계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에 나설 여지가 커진 겁니다. 이후 미국의 금리 역전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되는 가운데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지만 미국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한미 금리 차는 상당 기준 1%포인트인데 미국이 인상 속도를 늦춰 빅스텝을 밟는다 해도 최대 1.25%포인트 차까지 날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환율도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자 내려가는가 싶던 달러 값은 다시 출렁였습니다. 최근 환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이 변동폭의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금리 인상폭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헤아려야 한다는 압박이 한층 커진 가운데 남은 일주일간 시장의 흐름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던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7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기 전까지 2030 매수가 몰렸던 곳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체 매매 규모는 줄었지만 젊은 층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급매도 아닌 이른바 급급매 매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금리가 워낙 비싸잖아요. 전화는 오는데 아직 그렇게 계약하지는 않았고 지금 완전히 바닥에 싼데 그거보다 더 싼 거를 원해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입 통계를 보면 거래 가뭄 속에서도 2030 비중은 늘었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 856건 가운데 2030 매입은 297건으로 34.7%를 차지했습니다. 8월 28.6%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고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큰 노원구와 도봉구 비중이 8월보다 9월에 20% 안팎씩 늘었습니다. 특히 도봉구의 9월 2030 매입 비중은 연령대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월별 수치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가 80%까지 완화되면서 구매력 있는 일부 수요자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면서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2030의 매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DSR 규제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지 않고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연령층 매입 비중이 시장 수요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긴 하지만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증가일 수도 있는 만큼 규제 완화 이후 6달 정도는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 주한미군이 무단횡단을 제지하던 운전자의 차에 우산을 휘두르고 막말을 쏟아내는 제보 영상이 YTN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자 측은 이 주한미군이 난동을 벌인 뒤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무리 사람들이 신호등 빨간불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이를 본 차량 운전자가 멈춰서 경적을 울리자 우산을 든 남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는 차에 우산을 휘두른 건데 화가 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고 이어서 폭행이 벌어집니다. 일행이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소용없고 운전자에게 얼마를 원하느냐며 따져 묻기까지 합니다. 지난 12일 밤 11시쯤 경기 동두천시 사거리에서 40대 운전자 등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입니다. 남성이 일행들과 무단횡단을 했던 사거리입니다.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자 우산으로 위협한 뒤 도주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남성이 도망 못 가게 부부가 필사적으로 붙잡은 건데
이 과정에서 아내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늑골이 금가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대 들어가면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잡고 있었는데 저를 넘어뜨리고 2차적으로 와이프도 넘어뜨리고 가격을 하고. 가해 남성은 20대 미국인 A씨로 경기 동두천 미군 부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를 가격한 사람이 미군 하사라고 하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미 군인 신분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시민을 이렇게 폭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소속 군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일행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이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할당을 아예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 10%, 즉 6개월 단축 조처가 내려졌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예 할당이 취소됐습니다. 정부가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부터 7시간 반 동안 우체국 모바일 뱅킹과 핀테크 스마트폰 앱이 오류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 동안도 서비스 장애가 있었고 복구를 했지만 복구 1시간 만에 다시 고장났습니다. 우체국은 아직 장애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추가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 전력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가채점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면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낫고 잘 나왔다면 정시 선택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남은 대입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이라서 사실 이제 시작이라서 실기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잘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채점으로 원점수는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준 점수와 영역별 등급은 다음 달 9일 성적이 발표돼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수시 모집에서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적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게 확실하다면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헛심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 예상 점수가 낮아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충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를 하지 못해서 기회가 날아가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채점 점수가 잘 나와 정시에 더 상위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논술이나 면접을 볼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수시 전형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전년도 결과 등의 정보를 정리해두면 최선의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받은 이 점수에서 가장 유리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우선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수능에 지원한 재수생 비율은 31.1%로 2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점수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등급 예측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Свободу, радість. Я знав, що це буде рано чи пізно. Що ми переможемо і в дальнішому переможемо і Донбас,
і вся наша земля буде звільнена від фашистів. Дякую. Все, приїхав. Петровна хоч нареветься сьогодні. Вона як стріла з хлопців. Саме щасливий день в житті сьогодні у мене. Додому вернулася в своє рідне село. Я знав. 18.06 росіяни забрали мого сина Поківського Ярослава Вікторовича. Він прийшов на роботу і не знаємо ніякої причини, чого його забрали. Ми обращалися, що віддайте мені мою дитину. Ніхто з нами не хотів говорити. Я відчуваю, що він живий і що він прийде додому. Тільки щоб хтось нам допоміг, ми безсильні. Ми безсильні. У нас поліцай. Розставили. Зайду хоч собі. Все вдома, ми вдома. Все рідне, все попадало. Вдома. Фух. Все, вдома. Хорошо. Проїзд для цивільних людей є. Якщо ви бачите десь якісь моменти, що не розірвавші снаряди і так далі, фіксуйте, ДСНСникам передаєте, далі вони відпрацюють. Все буде нормально, все буде правильно.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연내 전술핵과 다탄두형 전략핵 실험을 잇따라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전용기 배제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소환됐습니다. 참사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부에 늑장 보고한 류미진 총경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수억 원대의 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노 의원은 해당 돈은 출판 기념회 때 모인 후원금이라면서 검찰이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5G 주파수를 일부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설비 투자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동통신사들은 당혹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 신림동과 여의도를 잇는 경전철 신림선이 이틀 연속으로 멈춰섰습니다. 개통 초기부터 연이어 문제가 터지면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실장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분에 출석해 검찰 수사는 허위이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뇌물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남 변호사와 김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심리와 두 사람의 태도를 볼 때 추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각각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1일과 24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35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어느 기관 하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떤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여전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해밀턴 호텔 골목길 편의점에서 112 신고 상황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막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압사라는 단어까지 직접 사용할 정도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종결 처리됐습니다. 사고 골목을 중심으로 인파는 점점 늘어났고 밤 10시 무렵까지 신고 전화는 줄을 이었습니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은 현장에서 500m 남짓 떨어진 녹사평역에서 차량 진입을 고집했습니다. 꽉 막혀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밤 10시가 넘으면서 35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참사가 시작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지휘부무전에 이태원 참사가 언급된 건 밤 11시를 지나섭니다. 이 전 서장은 경비과장에게 보고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씻으러 갔다는 다른 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정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방에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 행안부 장관보다도 더 늦게 보고를 받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 경찰 내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캐는 것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몫입니다. 셀프 수사 우려는 물론 현 정부 들어 경찰 지휘권을 획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이면서 수사 주체이기도 한 경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소환해 어젯밤 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청 특수부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부터 14시간 동안 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출석하면서 박 구청장은 어떤 걸 소명할 예정인지, 참사 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부터 8시간 반 동안은 류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류 총경은 특수본에 들어가면서 상황실 밖에서 근무한 책임을 인정하는지, 서울경찰청 보고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7형은 북한이 가장 최근 개발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화성 17형의 특징과 이번 발사의 의미를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 17형은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립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북한이 지금까지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15,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험하고 했던 것이 화성 14형, 15형, 17형입니다. 14형은 서부 지역까지, 15형은 동부 지역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17형은 미국 전역을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지금까지의 미사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길이가 22m에서 24m로 거대한데 여기에 핵탄두 2~3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의 미사일 개발의 핵심 과제로 언급한 초대형 핵탄두와 15,000km 사정권을 한데 담은 집약체가 바로 화성 17형인 겁니다. 다탄두 미사일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탄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미국을 날아서 비행을 하는데 탄두를 3개 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는 워싱턴 DC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뉴욕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시카고를 공격하는 겁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에 앞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며 단거리와 중장거리에 이어 SLBM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3종 세트의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고각 발사로 정상 비행에 성공한 화성 17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며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에 나설지도 주목되는데요. 전술핵과 다탄두형 전략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물 ICBM 화성 17형 발사로 북한의 핵실험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단거리용 전술핵 탄두를 위한 핵실험이 예상됐지만 화성 17형 발사로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술핵뿐만 아니라 화성 17형에 장착할 수 있는 수백 킬로톤급의 다탄두형 전략 핵실험도 예상됩니다. 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면 거기에 또 맞는 탄두를 개발하거든요. 예. 그 탄두 성능을 또 이 테스트를 하려면은 또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실험을 해야 됩니다. 과거 파키스탄도 1998년 5월 하루에 5차례, 이틀에 걸쳐 6차례의 연쇄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군사적 파급 효과를 노려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실험장으로 거론되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입니다. 7차 핵실험 시기는 이번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듯 중국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외교 무대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향후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딱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하고 2달여 후인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단기간 집중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게임 회사를 해킹해 암호화폐 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00억 원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런 불법 수익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과거 북한의 음성적 외화벌이 수단은 마약이나 초정밀 위조 지폐였지만 이젠 디지털 자산 해킹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나 국제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암호화폐 탈취가 주요 목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3월 개인 회사를 해킹해 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8,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하는 데 들어간 추정 비용 4억 달러에서 6억 5천만 달러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만약 탈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지난 3월에 단 한 건의 해킹으로 북한은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 전체를 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만 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The DPRK is one of just a few countries in the world and definitely the most egregious that is actively stealing money from other countries, their companies and their people.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국제사회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양국 실무그룹 회의에 이어 여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대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기간 전용기의 MBC 탑승을 허락하지 않은 건 가짜 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방 이후 재개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MBC는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태워줬다고 군사정권 운운하며 낯뜨거운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글을 올리고 조작 자막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패널을 탄압하는 MBC의 생태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신이 한 욕설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렸느냐며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맞받았습니다. 당 언론자유대책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악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욕설 발언으로 본인의 얼굴이 먹칠이 된 데 대해 불쾌해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 속에 내년부터 일정 투자소득 이상에 물리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이에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야당이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절충안을 내면서 여당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주식 소득 등에 부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미루자고 한 건 동학개미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워낙 주식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금투세를 부과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다며 맞섰습니다.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그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다 그 문제를 고쳐야죠. 하지만 투자자 반발이 계속되고 이재명 대표마저 우려스럽다 의견을 내자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유지하는 등 초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 국민의힘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감세 기조를 거스르는 역제안을 받아야 할지 여부가 고심거리입니다.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누더기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민주당의 나쁜 정치에는 불신이. 하지만 여야 모두 동학개미들의 민심을 거스르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금투세 2년 유예안은 어떻게든 타결될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5G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사상 초유의 결정인데요. 이동통신사들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5G를 위한 주파수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지국 의무 수량과 비교한 구축 수량이 10%에 미치지 못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라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부가 내린 평가는 낙제였습니다. 3.5GHz 대역에선 통신 3사가 모두 합격점을 받았지만 28GHz 대역에선 SK텔레콤만 간신히 30점을 넘겼을 뿐 KT와 LGU+는 20점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28GHz 대역과 관련해 SK텔레콤엔 이용기간 10%, 그러니까 6개월 단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KT와 LGU+에는 아예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사가 영업하는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이 구축한 28GHz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28GHz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된 대역 가운데 한 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게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KT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LGU+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 신림동과 여의도를 잇는 경전철 신림선이 이틀 연속으로 멈춰섰습니다. 전날 퇴근길에 이어 출근길에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개통 초기부터 연이어 문제가 터진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개통한 서울 경전철 신림선 색강역입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7시 50분쯤 이곳에서 관악산역 방면으로 가던 열차에 고장이 났습니다. 열차 추진 장치에 이상이 생겼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선 전체에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구원 열차가 투입돼 40여 분 만에 고장난 열차를 빼냈지만 뒤따르던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다급한 출근 시각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동 수단이 없어서 집에로 귀가한 다음에 자전거 이용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림선 운행은 하루 전 퇴근 시간에도 지연됐습니다. 전날 저녁 6시 반쯤 보라매 공원역 인근에서 선로 간격 문제로 1시간 반가량 모든 열차가 멈춰섰던 겁니다. 승객들은 연이틀, 그것도 출퇴근길에 발이 묶인 셈입니다. 대체 수단이 없다고 봐야죠. 버스도 더 막힐 텐데 지하철은 무엇보다 제 시간에 오고 제 시간에 가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지하철 탈 원인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신림선은 개통 한 달 만인 지난 6월에도 열차가 멈춰서면서 노선 전체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 노선이 하나로 이어진 순환형 구조라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탁 운영사인 남서울 경전철 측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을 벌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량 쪽에 대동 소이한 그런 장애가 발생될 게 있는지를 발굴해서 빨리 조치하는 지시가 있어서 각자의 기술처 아니면 그 연관 팀들 그거를 지금 막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개통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3번째 멈춤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오부터 3시간가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인수를 미끼로 에디슨모터스 주가를 띄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핵심 관계자 5명이 구속되고 1명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주가 조작 브로커 A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 빨라지던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병상 가동률이 오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전보다 6천여 명 적은 49,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보다 5천여 명 감소하고 2주 전보다는 증가했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10,000명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유행 확산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학자들은 최근 상황과 비슷할 경우 2주 뒤 신규 환자는 5만에서 7만 명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유행 때보다 확진자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최근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25%를 넘고 있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예상보다는 낮아서 중환자 및 사망자 수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망자 수는 연이틀 60명대로 크게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주째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4%,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환자가 머무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유행 정점에서 확진자가 현재 4배 수준인 2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상 대란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상에서 11월 말 수준부터는 추가적으로 중증하고 준중증 병상을 확보가 가능한 그 가용 병상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의 개량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4주간 접종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로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요.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가 나올 만한 곳을 예측하는 지도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중턱에 있는 한 웅덩이입니다. 바로 옆 둔덕엔 야생 멧돼지 비빔목이 있습니다. 3번 나무 밑동에서 1m 높이까지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진흙 목욕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진드기라든가 이물질을 떨궈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비비는 비빔목입니다. 여기가요. 최근 전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자 국립공원공단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큰 폐사체 확보입니다. 폐사체 한 마리 나왔잖아요. 이쪽 공원 경계에서 보니까 4k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자주 다니는 길목엔 포획 트랩을 설치합니다. 트랩의 발판을 밟으면 강철로 된 줄이 튀어올라 멧돼지의 발목을 감아서 포획합니다. 야간에도 서식지 주변으로 열화상 드론을 띄워 일거수일투족을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폐사체를 과학적 분석 기법으로 찾아내는 폐사체 발생 예측 지도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좌표 1,400곳과 각 좌표별 환경 변수 10개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완성했습니다. 폐사체 발생 가능성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눠 17개 국립공원에서 5달가량 시범 운영해 49건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전체 공원 대비 22%에 불과한 예측지도 1, 2등급 지역에서 65%인 32건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발생 예측도 이외에도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수색 담당자들의 휴대전화 지도에 예측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해 폐사체 수색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제2의 중동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전부터 사우디와 함께 사업 계획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초대형 인공도시를 세우는 네옴시티 계획은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비전 2030은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추진하는 국가 개조 사업입니다. 사우디는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8개 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위원회를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는 지난 2017년 10월 비전 2030 위원회를 출범해 2019년과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40조 투자 계약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금액은 한국이 아닌 사업주인 사우디 측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과 사우디는 튼튼하고 공고한 플랫폼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 1970년대 중동 건설로 근면 성실한 이미지를 쌓아오고 제조업 강국으로 선진국 도약까지 이뤄낸 점 등을 사우디가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우호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계속 한국이 발전하면서 이제 빠른 시간에 선진국까지 올라간 또 이 서양과 다른 아시아권의 국가다라는 데 대해서. 사우디 또한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원자재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폐쇄적 종교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을 리더십 강한 젊은 지도자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사우디 측이 작성한 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다음 주부터 업체별 간담회를 여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내년 1월에 선출될 하원 의장은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에 등장하자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미국 정치 권력 3위로 20년간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었던 펠로시 의장이 공식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현재 82살로 하원 의장직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에도 당내에서 세대 교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직전에 불거진 남편의 피습 사건도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빼앗기며 차기 하원 의장은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합니다. And this new Republican leadership team is ready to get to work to put America back on the right track. 메카시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이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메카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국정조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축소 등을 공약해왔습니다. 미 하원 의장은 공식적으로 국가 권력 3위지만 각종 예산안과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열 2위인 부통령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앞으로 하원에서 얼마나 입지를 굳히느냐에 따라 내후년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주전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수비수 자리인데요. 김태환과 김문환 두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 기용의 변화를 극도로 꺼리는 벤투 감독은 그동안 거의 모든 포지션에 자신이 가장 믿는 선수를 기용해왔습니다. 포백 수비 중 왼쪽은 김진수, 중앙 수비는 김민재와 김영건이 나설 것으로 확실해 보이지만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여전히 적임자를 찾지 못한 자리, 바로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아직 벤투 감독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선수가 없는 가운데 베스트 11의 마지막 퍼즐은 김태환과 김문환 두 선수의 경쟁으로 좁혀졌습니다. 33살로 우리 대표팀의 맏형인 김태환은 풍부한 경험과 악착 같은 수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을 앞둔 김태환의 각오는 그래서 더 비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뭘 발전해야 될지 항상 되묻고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환은 빠른 발을 앞세운 과감한 돌파가 돋보이지만 수비의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선수 개개인별마다 수비 위치적인 거를 잡아주시고 그런 미팅을 하고 그다음 또 선수들끼리도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벤투 감독은 김태환과 김문환 그리고 새로 발탁한 윤종규까지 놓고 오른쪽 수비 자리를 책임질 최적의 옵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의 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본격적인 주전 경쟁과 함께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화이팅!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최고! 한국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국이 붉은 옷으로 물듭니다. 떨려요. 꼭 이겨야 되는데요.
집에서 경기를 보려고 했는데 경기 시작까진 9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힘찬 목소리로 아파트 전체가 들썩입니다. 덩실덩실 춤판까지 벌어집니다. 목이 다 씻어요. 정말 저는 애국자입니다. 이 식당의 점심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월드컵 사상 첫 승리의 기쁨을 손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염원 1승을 했기 때문에 소주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축구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했지만 자리에 앉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앉으면요 월드컵 생각밖에 안 나고요.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은 학생들은 선수들 사랑해요. 한국팀의 결전의 날. 하객이나 사회자나 시선은 자꾸 TV 쪽만 향합니다. 월드컵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방 사람이 안 왔어요. 뜨거운 응원 열기는 법당 마당에도 이어졌습니다. 37사단 훈련병 교육장은 월드컵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4,700만 국민들이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목청 끝 대한민국을 외쳐대고 시민들은 끝까지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네. 오늘도 계절의 시기는 10월의 완연한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9도, 광주는 7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요.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까지, 남해안은 밤부터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9도, 부산은 12.6도, 그리고 대구는 4.7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5도, 청주 18도, 전주 20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온화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